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의 무직 남자입니다. 최근 저는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기가 싫어지네요. 제 삶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와 저희 가족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싶어 글을 보냅니다. 저는 백수입니다. 9년 전 이른 나이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난 뒤 세상이 싫어져 집안에 틀어박혀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실패한 인생이죠. 알면서도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고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뵐 낯도 없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제가 진짜 한심한 것은 백수인 이유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 컴퓨터밖에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하느라 잠도 줄이고 심지어는 끼니까지도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곤 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밤을 새던 저는 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초보 여성 BJ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진이었지만 그분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 눈에만 그런 것인지 댓글의 반응은 반반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움직이는 그녀를 일단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BJ 양이라고 적힌 사진 속 정보를 보고 저는 바로 인터넷 방송국에 가입해 그녀의 방송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방송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30대 초반 양이의 방송은 인기가 많은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20대의 풋풋한 다른 BJ들과 달리 나이도 많았고 후원을 해주었을 때 리액션이 크거나 멋진 포즈를 취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이에게 끌림을 느꼈습니다. 빼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제 취향에 단아한 말씨와 외모가 정말 멋진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이의 방송을 멍하게 바라보던 저는 갑작스레 수중에 있던 돈을 털어 그녀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후원한 것을 본 양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닉네임을 불러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땡빈 닮음님 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양이는 목소리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그 목소리로 제 닉네임을 불러주는 순간 저는 본격적으로 그녀의 환심을 사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미치도록이요.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에게 받던 용돈을 몽땅 양이에게 후원했습니다. 꽤 여러 번 후원을 하자 양이는 저의 닉네임까지도 외운 듯 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방송에 들어가면 어떤 날은 어머 땡빈 닮음님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까지도 했고요. 저는 황홀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양이에게 내가 어필을 하려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다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 닿는 방법은 더 많은 금액의 후원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처음엔 부모님께 용돈을 가불받기도 했고 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잦아지고 꽤 장기적으로 흘러가자 부모님은 어디에 이렇게 돈이 자주 필요하냐고 묻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영어 공부를 해보려 하는데 초반이라 이래저래 들어갈 돈이 많다는 핑계를 댔고 부모님은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부업을 해서라도 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이제 은퇴까지 한 두 분에게 죄송하고 또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 그날 이후로는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보내는 횟수와 금액이 적어질수록 저는 양이가 저를 봐주지 않을 것 같은 기분에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금융, 2금융을 알아보았지만 무직인 저는 3금융, 4금융에 손을 뻗어 돈을 빌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 돈으로 양이에게 큰 금액을 턱턱 후원할 수 있어 멋진 오빠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녀도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제 닉네임을 부를 때 조금 더 애교 섞인 목소리와 말투로 말을 하곤 했고 후원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살짝씩 몸을 흔드는 애교스런 몸짓도 했고요. 시간이 지나 제가 더더욱 익숙해지자 땡빈 닮은 오빠 오늘도 왔네? 하며 반말도 하고 오빠라는 호칭도 불러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대출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를 걱정하는 맘씨 착한 양이는 너무 금액이 큰 후원을 여러 번 자주 한다며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면서 저를 만류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라도 돈이 워낙 많아서 괜찮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후원을 하는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양이에게 더 예쁜 옷을 사입으라며 후원을 했고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며 후원을 했습니다. 비록 제 꼴은 허름할지라도 그녀가 좋으면 저도 좋았습니다. 양이는 다나 외모와는 다르게 은근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은 내심 좋으면서도 짐짓 점잖은 척 그런 옷 입지 않아도 예쁘다고 스윗한 말을 건네곤 했죠. 그러면 양이는 땡민 닮은 오빠가 후원해줘서 내가 예쁜 옷 샀는데 오빠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와 제가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수록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대출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수많은 대출들을 전전하다 하다못해 개인 일수대출도 받았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양이와 조금만 더 가까운 사이가 되면 백수 생활도 청산할 것이고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현실을 무시하고 양이를 만날 수 있는 인터넷 세상으로 자꾸만 빠져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며 기약 없는 시간을 헤매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 양이는 특유의 매력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큰 방송인이 되었고 양이는 방송 초창기부터 봐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며 은근 저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를 콕 집어 말할 수 없으니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함께 말을 건네곤 했죠. 그것이 제가 양이와 더 가까워지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양이와 깊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그녀의 방송을 본 지 약 8개월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연락이 갔다고 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수많은 대출을 받은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에게 후원을 하기 위해 대출을 썼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두 분 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두드려 패기도 했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본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저는 엄청난 빚을 진 빚쟁이가 되어 있었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앞으로 제 남은 모든 여생을 끌어다 바쳐도 그 돈을 갚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뒤늦게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원래 하던 일과 더불어 부업과 알바를 몇 개씩이나 더 보태서 하시며 제 빚을 덜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약 일주일간을 식음을 전폐한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술만 퍼마시고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던 상황에 불현듯 결심이 섰죠. 이럴 것이 아니라 제가 없어져 걱정하고 있을 양이의 방송에 들어가 봐야겠다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지.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인터넷에 접속해 양이의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오랜만에 본 그녀는 뛸 듯 반가워했습니다. 땡맨 닮은 오빠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 보고 싶었잖아. 그 말에 저는 일주일간 쥐어짜듯 아프던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양이는 오빠가 예쁜 옷 사입으라고 해서 예쁜 옷을 사입었다며 저에게 웃음을 보여준 뒤 한껏 붙는 옷을 입고 예쁜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황홀했을 저인데 그때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군요. 바로 그녀에게 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가 큰 돈을 썼는데 사실 내가 너에게 준 돈은 모두 대출이었고 이제 내가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큰 액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도 너와 내가 가까운 사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내가 너에게 줬던 돈 중에 일부라도 괜찮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겠냐. 내가 너에게 많은 돈과 관심을 줘서 너의 발전에 한몫했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양이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저를 차단하더니 강퇴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녀의 방송에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을 알게 되자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방송국 아이디를 통해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꽤 여러 번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제 메시지를 무시하던 양이는 결국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빠의 사정은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나는 오빠에게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내 방송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방송을 보는 다른 분들이 내가 오빠에게 돈을 요구한 것처럼 보일까봐 겁이 나서 오빠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돈이 없을 뿐더러 지금 당장 오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오빠의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방송을 봐줘서 고마웠다. 그녀의 메시지를 받은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양이는 시청자들이 많아질수록 후원도 많아져서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도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그녀와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 제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이렇게 늦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멍청함에 머리를 벽에 찍고 싶습니다. 정말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럼 제가 죽어서도 제 빚을 갚아야 하는 부모님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습니다. 나가서 일을 해도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가 된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 2년 차고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의식 때문에 결혼을 조금 당겨 하긴 했지만 결혼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시댁살이 절대 안 한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기대 오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처럼 거절하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 불공평하다 생각은 늘 해오고 있었어요. 주말에 안 바쁜 거 아니까 찾아와서 같이 김장하자. 네 남편이 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가 안 도와주면 앞으로 사서 먹어야 하지 않을까? 시부모님들께서 농사를 작게나마 지으시는데 유기농이라 손이 많이 가요. 그런 때도 와서 좀 도와라 하는 거. 가끔 집에 찾아와서는 집안 꼬라지가 부인이 같이 사는 것이 맞냐는 소리를 하시는데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긴 해요. 먹을 거면 와서 도와라 하는 거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먹고 싶으면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죠. 있는데 안 도와드리면 세상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리니까요. 처음 결혼하고 직장일로 바빠서 추석에 내려가지 않았더니 명절이 올 때마다 그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자기 아들이면은 이렇게 뒤끝 장렬로 남아있을 일이냐고요. TV에서 사랑과 전땡을 보는 걸 즐겨 하는데 프로그램 보다 보니 눈이 낮아져서 그런가 몰라도 막장까진 아니라 생각이 드니 반기도 못 들겠고.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발을 헛디뎌 같이 넘어지는 와중에 제가 어쩌다가 어머니를 감싸게 됐고 그 일로 저는 팔에 금이 가서 깁스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죠. 그랬더니 아픈 저더러 발은 움직일 수 있지 않냐면서 쉬는 김에 집에 와서 일 좀 도와주며 밥도 유기농을 챙겨 먹을 수 있어 좋지 않냐고 했죠. 저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 속아서 간 게 아니라 어거지로 가게 된 건데 일은 일대로 도우고 때 되면 시댁에서 점심 저녁 밥상 차리는 준비도 제가 하고 있어요. 두 발과 한 손이 멀쩡하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고 무심한 척 모르는 척 하는 남편도 나쁘긴 마찬가지지만 시누이가 진짜 압권입니다. 옆 동네에 사는 시누이는 남편보다 3살이 많은 누나예요. 그리고 남편이 누나 말을 좀 잘 듣는 편이거든요. 시누이가 몸에 좋은 약초며 한약이며 홍삼이며 말을 꺼내면 남편이 곧잘 들어먹고 살아가자고 조를 정도로 안 흔한 남매지간이란 말이죠. 그런 남편과 결혼한 저는 찬밥 신세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시일이 지날수록 신혼부부인 저희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직장 다닐 때는 어중간하게 이유를 대면서 시댁에 가길 꺼려하면 핑계라도 넉넉하게 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추석 때 일도 사실은 핑계였죠. 결혼하자마자 시달릴 거라 생각은 못했는데 정말 남의 집 딸이라고 함부로 대할 준비들이 다 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마저 합세했으면 아마 저는 이미 심각한 우울 증세에 시달렸을지도 몰라요. 다만 남편이 저를 케어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나와 엄마 그리고 제 사이에 껴서 어물쩡하게 대하게 되면서 모든 어퍼컷은 제 담당이 돼서 그렇죠. 참 답답하긴 합니다. 아무튼 추석 때도 나름 핑곗거리가 완벽했는데 들켰어요. 누구요? 신우이한테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혹시 몰라 거실에 노트북과 자료들을 꺼내놓기도 했어요. 그냥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준비를 한 뒤에 거실에서 TV도 보고 그랬는데 TV 소리가 컸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못 들었더라고요.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머, 올케 집에 있었네? 아, 네. 회사 일 때문에 집에서 남은 일 처리하느라고요. 근데 TV 보면서 그럴 거면 일부터 하고 시댁에 빨리 가는 게 좋지 않나? 일도 쉬어가면서 해야죠. 그런데 무슨 일로? 어머, 내가 못 올 때 왔어? 그냥 지나가는 길이잖아. 가는 길에 같이 가자 할랬지. 단톡방에 송우 씨가 먼저 갔나 말씀드렸는데요. 못 보셨나 보네요. 맞다. 그럼 뭐 바로 가야지. 올케는 안 갈 거지? 아니요, 못 가는 거라서요. 어머니께는 다음 주에 찾아뵐 생각입니다. 그래.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냥 난 아쉬워서 그랬네. 그럼 잘 놀아. 노는 거 아니래도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신우의 얼굴을 보니 뭔가 건수를 잡은 얼굴이었어요. 배드 타이밍이었던 걸 어쩌겠어요. 그 뒤로 시댁을 피하려는 제 노력의 40%가 물거품이 된 건 다 신우이 탓입니다. 틈만 나면 집에 찾아오고 의중을 떠보려 하다 보니 숨기도 말 돌리기도 화가 나서 시댁에 갈 수 있음 가려고 해요. 하지만 저도 누르면 누를수록 대들고 싶어져서 저 신우이를 어떻게든 골리고 괴롭히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좀처럼 그럴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최근엔 신우이로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수상한 구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신혼 2년 차인데 바람을 펴? 딱 봐도 바람 같았어요. 제 연애 경험이 직감했죠. 남편의 핸드폰을 볼 수 있을 때만 기다렸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제 눈치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연애할 때는 폰도 막 가져가서 보고 했는데 결혼한 뒤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그러면 놀란 놈이 방귀를 뀌게 될 거라니까 몰래 볼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렸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폰을 보게 됐는데 정말로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이미 진해질 대로 진해진 사이인지 네 몸이 어떻고 어떤 때 이쁘고 너무 좋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카톡 파일 다운로드해서 제 폰에 보내놨어요. 그리고 신우이랑도 톡을 하길래 무슨 얘기하나 궁금해서 신우이랑 나눈 톡도 다운로드해서 받아놓고 남편이 집에 없는 다음날부터 카톡 정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우게 된 계기가 아니죠. 바람을 피울 수 있게 다리를 놔준 게 신우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저와 시댁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 상담을 신우이에게 했는데 달래는 척 저를 몰아가기 이르러서 결국에는 남편도 저를 질려버리게 된 계기까지 도달했던 거더라고요. 상담 컨설팅으로 이간질 전문하시면 딱 되겠어요. 오라통이 치밀어서 저만 당할 수는 없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사라 이 말이에요? 저와 제 친구들은 갓 30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신우의 남편은 40대고요. 남자랑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사정을 말하고 억울해서 참을 수 없다. 나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요. 복수 조작단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친구가 신우의 남편을 꼬셔내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참네. 이렇게 쉽게도 넘어오다니 세상 믿을 건 없다는 생각도 했네요. 여튼 친구와 신우의 남편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둘이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찍기도 했고 한날은 모텔에 떡이 된 상태의 사진 증거도 남겨놓고서 신우에게 연락하는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당시의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이젠 좀 질렸다고 모텔에 있으니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할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요. 이 말을 남겨놓고 모텔을 빠져나와 멀리서 훔쳐봤어요. 씩씩대며 걸어오더라고요. 그때 3단계로 데이트 때 찍은 사진과 룸에서의 사진도 같이 보냈습니다. 친구 번호로 발송했고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저와 친구가 같이 나갔습니다. 쪽팔린 것도 모르고 카페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언니,
언니가 좀 재수없었어야죠.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 좀 했어요. 가지고 놀아달라고. 미쳤어? 어? 미쳤냐고. 미쳤냐는 말밖에 못해요? 왜? 우리 남편한테 여자 붙여준 것도 당신이면서 왜 난 안 되는데? 결혼한 남동생한테 바람 피우라고 여자 주선해준 거 그거 내가 안다고. 그거 알아요? 나한테 남편이 바람핀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당신 덕에 난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변호사 비용도 안 들어. 위자료도 받아. 이혼도 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끝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아픈 얘기 꺼낼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시어머니? 내가 사진 보낼 거야. 남의 딸 귀한 줄 모르고 막 써제꼈는데 이혼해주니 고맙죠? 하고. 대신 위자료는 준비하셔야 한다고. 왜? 당신 때문에. 고마워요 진짜. 덕분에 이혼한다. 진짜 징글징글해 당신도. 이미 이혼 준비도 마쳤고 변호사도 구해놨습니다. 뭐 시누이 뒤통수 때릴 준비하면서부터 착착같이 진행해왔었죠. 소식을 들은 남편이 울고 빌고 잘못됐다 빌었지만 봐줄 생각 없어요. 그러게 진지게 내 남편이면 남편답게 배우자답게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무조건 이혼이란 말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있는 시누이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나 할 수 있을런지, 바람핀 남편을 참고 살아갈 수 있을런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뒷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소식 들리는 대로 또 사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SNS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땐 그렇게 업데이트하기 바빴고 빨리빨리 업데이트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좋은 거 예쁜 거 찾아다니기 바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점점 뭔가 SNS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제 남편 때문입니다. 보통 커플을 봤을 때 여성분이 SNS를 많이 이용하고 남자분들은 잘 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이 많은데, 저희는 제가 절대 하지 않고 남편이 SNS에 자랑샷부터 이것저것 일기처럼 저희의 모든 데이트를 그곳에 자랑하기 바쁘단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던 중 남편의 SNS가 어떻게 갑작스레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엄청난 팔로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슬슬 시작이 된 거죠. 저랑 남편이랑 결혼을 준비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요. 툭 하면 SNS에 올리기 바쁜 사람. 진짜 황당했던 게 SNS에 제 드레스 번호를 매겨서는 몇 번을 할지 물어봐서 정하자고. 이럴 정도로 SNS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뭐 그것만 빼면 저랑의 문제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으니 저 역시도 크게 불만이 있진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뭐 어디서 협찬을 받은 거라며 저에게 자꾸 강요 아닌 강요를 했어요. 여보, 이거 세안할 때 사용하는 것 좀 영상이랑 사진 찍자. 오늘까지 업데이트해야 돼. 아니 왜 자꾸 내 얼굴을 올려. 난 싫다고. SNS에 내가 올라가는 게 싫다니까. 남들은 못해서 안달인데 왜 여보는 자꾸 그렇게 투정만 부리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투정을 부리는 걸로 보이니 너는? 아 됐다. 말을 말자 그냥. 짜증나. 매번 이렇게 여성 제품을 협찬 받아와서는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리뷰를 하고 영상을 찍고 사진 찍고 그렇게 자기 SNS에 올려요. 실제 와이프가 사용하는 제품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럼 그걸 또 어디 거냐고 물어보고 속아서 구매들을 하시죠. 이런 게 정말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SNS에 미쳐있던 남편은 협찬도 들어오고 갑자기 수익이 생기고 어느 날 상이 정말 단 한마디도 없이 퇴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이 일을 살려서 돈을 벌겠다고 하더군요. 전 이게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한참을 싸웠어요. 당신 진짜 왜 그래? 미친 것 같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SNS 협찬 좀 들어온다고 잘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것도 부인이랑 상의도 한마디 없이 덜컥 퇴사를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언제까지 SNS만 보면서 살 건데? 대체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줘야 하는 건데? 너랑 못 살겠어. 진짜로. 알아? 네가 몰라서 그런다니까. 너 정말 답답하다 너. 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지금 내 조건인데 굳이 회사를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네가 좀 물어보고 너도 좀 정보를 알아와봐. 너랑 정말 말이 통하질 않아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 무슨 벽에 말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 없이 그만뒀겠니? 지금 내 SNS가 이렇게 더 날마다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수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몇 살이냐? 애는 안 낳을 생각인 거지 너? 너 이 인기가, 이 돈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은데? 네가 지금 나 없으면 단돈 10,000원이라도 모아둔 돈이 여윳돈이 있긴 있어? 뭣도 없으면서 진짜 너 적어도 지금 같은 일을 벌렸을 땐 네 스스로가 1년 정도의 여윳돈, 무일푼으로도 살 수 있을 정도, 아니 최소 반년이라도 그 정도를 두고 그리고 까불어야지. 세상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옷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 이렇게 남편의 철없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에 미친 듯이 싸웠고 그날 밤 남편은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화가 난다고 가버린 것이죠.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시어머님이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얘 싸웠는데 왜 어떻게 남편을 내쫓니? 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구나. 어머님, 제가 내쫓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간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왜 내쫓겠어요? 기분 상했다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분을 상하게 하냐고. 남편이랑 둘이 있는데 남편 기분 하나도 못 맞춰주는 애가 무슨 와이프야? 니네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집 나오고 쫓아내고 이러니? 왜? 더 화나면 이혼도 하겠다 니네? 아니요 어머님,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다. 애가 SNS 잘 돼서 그걸로 직업을 바꾼 건데 너는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속 좁게 그렇게 쥐잡듯이 네 남편을 잡아먹고 그러니? 돈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난 아무리 들어도 네가 화가 왜 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해가 가질 않는구나. 어머님, 지금 그걸 듣고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저희 어머님 말씀대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다시 준비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세상에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저건 취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저기 눈 멀어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사한 거예요. 저희는 부부고 의논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반대로 제가 그랬어도 어머님이 이렇게 나긋하게 말씀해 주시고 받아주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앞으로가 걱정돼서 미치겠단 말이에요. 저게 수입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수입이 높은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터지겠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건데 왜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예, 너 이렇게 남자 잡으면 금방 실증 낸다 남자는. 여자인 내가 들어도 이렇게 지겨운데 남자는 오죽할까? 남자는 자고로 부드럽게 달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평생 한 직업만 하다가 이제서야 지가 좋아하는 일로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초를 치니?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얌전히 조용히 있어라. 오늘은 재우고 내일 보낼 테니까 소란스럽게 문제 일으키지 마라.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인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반응을 듣고선 정이 확 떨어졌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SNS로 많은 여자들과 대화를 하고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고 낮에 저는 일할 시간에 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남자도 아닌 여자를 유부남이 그렇게 만나고 다니냐고, 보는 눈도 있고 똑바로 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내 남편이 바람을 필 리가 전혀 없다는 너무 당연한 믿음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멍청했던 거고 정말 멍청했던 겁니다. 어느 날 제 친구한테 연락 한 통을 받았어요. 야, 너 일단 충격 받지 마.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SNS 자주 보는 여자가 있는데 네 남편 있잖아. 그 여자랑 SNS 커플로 지금 너무 유명해. 난 진짜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너 빨리 확인 좀 해봐. 이렇게 어느 날 갑작스레 친구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되었고 확인한 저는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따져 묻고 이게 뭐냐고 그랬지만 남편은 되려 당당하게 저 여자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다 뭐다 이렇게 나오더군요. 이렇게 당당하게 SNS에 공개적으로 바람을 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질 않았고 지 아들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반응이 더 대박이더군요. 나도 알고 있다. 어쩌면 너처럼 내 아들 일에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이해를 못해주는 사람보다 같이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우리 아들한테도 도움 될 것 같다. 차라리 잘 됐구나. 나도 너를 어떻게 내보낼까 생각했는데. 네, 맞습니다. 저 세 사람 저만 빼고 모두 짝짝꿍해서 저를 어떻게 내보낼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맨 위에 말한 것처럼 SNS로 흥한 자, SNS로 망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사실 정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싶었는데 그 두 사람에겐 SNS만큼 소중하고 이루면 안 되는 게 없겠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를 SNS 공개적으로 그간 있었던 일, 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 캡처본, 녹취, 동영상, 사진 등등을 모두 올려서 공개를 했습니다. 팔로워가 엄청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더라고요. 둘 다 연락와서 빌고 제발 헛소문이라고 거짓이라고 밝혀달라고 그렇게 빌고 비는데 얼마나 웃기던지요. 둘 다 결국 SNS에서 맹비난을 받았고 망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요. 지 아들이 잘난 시어머님은 자존심을 빌지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고 있더군요. 어쩌면 남편과 저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걸 알았음에도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던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이 정도 망가진 거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둘 다 얼굴에 먹칠한 거죠. 공인성을 띠고 있던 둘인데. 여자는 평생 꼬리표, 유부남 꼬신년이라는 이 수식어가 따라다닐 거고 남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SNS에 미쳐서 어린 년이랑 바람펴 부인한테 버림받은 놈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겠죠?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미친 아내 손절했습니다. 주식 용어 손절. 저도 드디어 손절했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주식을 아내 때문에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인생이 앞으로 못 가고 계속 뒤로만 갔네요. 이제 아내를 끊어내고 애들 데리고 잘 살아야만 할 텐데 아직까진 막막하긴 합니다. 어린 애들이라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지만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엄마라면 과감히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걷기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동호회에서 자연스레 걸으며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사귀게 되었죠. 그때 아내와 제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참 산책 좋아하고 순진한 사람이었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말이죠.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고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로 정말 열심히 살기로 약속했었고 부모님들도 그런 모습에 반대하지 않으셨고 되려 반겨주셨죠. 주변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 안 같다며 늘 칭찬 일색이었고 저는 천생연분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정말 짠돌이 짠순이로 유명할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내 집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미친 듯이 몰두한 지 4년 만에 우리 집이라는 걸 가질 수 있었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바보라며 주식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0만 원을 1,100만 원도 만든다면서요. 도대체 뭐가 저런 영향을 끼치는 걸까 싶어서 보니 재테크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사람들 글 써놓은 거 보며 이런 현대화 사회에 살면서 투자가 없는 건 죄라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또 외벌이다 보니 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를 하는 게 맞다며 자꾸 저에게 허락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기에 그래 소액으로 한번 공부하면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주식이란 거 공부해서 나쁠 거 없다 생각했으니까요. 세상 흘러가는 것도 잘 알아야 하고 뉴스나 시사 경제 다 능통해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라 배웠으니까요.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해본다기에 선뜻 좋습니다.
집에서 뭐라도 하려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고요. 제가 퇴근하면 와서 조잘조잘 저는 잘 모르는 주식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저도 들으며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맞장구 쳐주며 저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이 갈수록 정도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연년생으로 애가 둘이 있는데 애들을 봐야 하는 엄마가 자꾸 컴퓨터 앞에만 있고 그 갓난아이가 마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너무 심하다 싶어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애들 좀 봐야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니 처음엔 말이 통했습니다. 소홀했다고 인정하고 시정했으니까요. 저도 퇴근 후 열심히 육아 돕고 애들 3살 4살이 되니 둘 다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살판이 났죠. 장 시작 시간이 9시고 마감이 3시쯤 되니 애들 없는 시간하고 딱 물렸으니까요. 제가 하루는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무슨 전쟁하는 사람처럼 난리를 치더군요. 컴퓨터 화면이 이랬다 저랬다 완전 영화처럼 말이죠. 처음에 100만 원이었던 금액이 어느덧 몇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지 않았던 것은 또 있습니다. 주식이 좀 된 날에는 한없이 천사고 애들한테도 다정한 엄마다가 주식이 내려가고 손해보며 그날은 진짜 건들 수도 없을 만큼 날카롭고 제가 오든 말든 인사도 없었고 밥 얻어먹는 거 진지게 포기했고요. 애들이 뛰어놀고 장난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신경 예민한 날에 그랬다가는 엄청 소리 혼나고 기가 푹 죽어 있었죠. 퇴근하고 와보면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수백 번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언제 모아서 언제 부자 될래? 내가 이거라도 하니까 집이 유지되는 거지. 당신 월급이었으면 진지게 굶어 죽었다고. 제 마음에도 비수를 꼽았죠. 처음에는 그래도 돈을 좀 벌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는 벌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그때부터는 말을 안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안하긴 했죠. 그러다가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3천만 원 넣은 주식이 3년 하한가를 맞은 겁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손절은 안 들다며 계속 들고 있는다 하더군요. 결국 그 돈 다 날려먹었습니다. 진짜 그 돈 다 날려도 비난 한 번 안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자고 하니 아직 돈이 있는데 왜 그만두냐며 계속 하더군요. 정말 날씬했던 여자였는데 애 낳고 나서의 영양도 있었겠지만 움직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집안은 늘 엉망이었고 밥을 해먹지도 않고 애들한테도 안 차려주고 본인은 그냥 햄버거 같은 거 시켜서 먹고요. 애들도 덩달아 어린이집 놀다가 집에 오면 패스트푸드 먹고요. 그렇게 살이 거의 20kg가량 찌더군요.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장 끝났으니 운동이나 하러 가자 하면 내일의 종목을 분석해야 된다고 안 갑니다. 진짜 거의 정신병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죠. 장모님한테 말해서 제발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안 받거나 찾아오시면 그냥 그래 하며 내쫓도 보내버리고요. 누든 퀭해서 진짜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죠. 돈 날린 것까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죠. 애들이 얼마나 엄마가 무서우면 4살짜리 애가 아빠 오늘 주식 올랐어? 묻더군요. 그건 왜 물어? 하니 엄마한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주식 떨어졌을 때 말 걸면 화낸다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판 짓자고 앉아보라 하니 또 짜증내더군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주식 그만둘래, 이혼할래 하니 둘 다 안 한다고 하기에 무조건 선택하라고 쪼았습니다. 너 진짜 이러는 거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다고. 가정 나 몰라라고 주식에만 몰두해서 애들 케어도 안 하고 도대체 집에서 뭐 하냐고 다그치니 내가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제발 좀 그만하라며 짜증내기에 저도 강하게 했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맞겠다고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충격적인 것은 집까지 담보 잡혀서 주식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집을 아내 명의로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요즘엔 다 그렇게 한다며 신혼 떼달라고 쫄랐을 때 해줬던 게 화가 된 거죠.
진짜 도저히 안 될 사람이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네 멋대로 하고 살아라. 애들은 그냥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고 하고 애들 데리고 제 본가로 갔습니다. 거리가 1시간 정도라 그리 멀지 않았기에 애들 좀 부탁한다 하니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이혼하려 한다고 있었던 일 다 설명드렸습니다. 충격을 적지 않게 받으셨죠. 그렇게 밝고 예뻤던 친구가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장인어른한테도 전화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엄청 부탁하셨으나 이미 애들 때문에 마음은 떴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커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애들이 맨날 풀이 푹 죽어서 어린 애들이면 피자 햄버거 좋아서 환장하는데 피자 햄버거가 싫대요. 하도 먹어서요. 밥을 먹는다고 하는 애들이었습니다. 진짜 용서가 안 되더군요. 바로 이혼 서류 갖고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집 네 명의지만 내가 벌어서 산 돈이고 네가 관여한 부분은 반이라 칠 테니까 그냥 나눠서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진짜 여태까지 장난인 줄 알았던 건지 왜 자꾸 그러냐며 그만하라기에 진짜 장난 아니라 했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소송까지도 한다고 하니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잘못한 거 없다고요. 진짜로 소송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찾아가 상담하니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소송 진행해서 유리하게 이혼했습니다. 빚은 어차피 본인 몫이니 제가 관여할 게 아니었죠. 그러니 갑자기 나 이렇게 개털되면 어떻게 하냐고 하기에 남은 주식들 있잖아. 그걸로 먹고 살으라 했습니다. 근데 뭐 장기 투자해서 돈을 못 뺀다고 하기에 진짜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구나 싶었죠. 그딴 정신 상태로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말라 딱 잘라 말하고 자리 떴습니다. 장인어른도 이혼 사실 알고 나서 미친년이라면서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오갈 데 없는 신세대여 원룸에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또 컴퓨터 잡고 그러고 있었겠죠. 결국 얼마 못 가 연락 와서 진짜 잘못했다고 이제 안 한다고 애들한테 필요한 엄마가 되겠다고 했었지만 이미 저와 아이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에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엄마랑 다시 같이 살을까 물어보니 싫다면서 울더군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으면 말이죠. 이제 엄마 없이 키워도 그때보단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제가 있으니 애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씩씩하고요. 진짜 이렇게 손절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네요. 몇 년 동안 퇴근하고 와서 제가 본 건 의자에 앉아있는 뒷모습, 자고 있는 모습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밝고 씩씩하고 알뜰하고 희망 넘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진짜 이래서 주식 무섭다고 하나 봅니다. 전 앞으로도 쳐다도 안 볼 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